챗 GPT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은 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앞에 잠깐 드리고 네, 아래에 있긴 합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학과 학과장 맡고 있고요. 화면을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한 11년 정도 2016년 8월까지 있었고요. 네, 2016년 9월부터 지금 있는 학교로 왔습니다. 앞에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고 어,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해외에서 더 유명합니다. 네, BTS 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류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은 내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갖고 있고 올해 단과 대학으로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내교육 분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네, 칼리지 단과 대학이 생겼다. 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아마 BR 내교육이 아동 청소년 분야의 내교육의 그 기관이니까 내교육의 학문화의 흐름에서 단과 대학이 생겼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 친구들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 친구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내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 BTS가 결성되기 전에 네, 학교에 입학을 했고 약 10여 년간 학교에서 여러 가지도 많이 배웠고요. 저도 이제 공통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참 인성이 괜찮은 친구들이다. 네, 미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해외 콘서트를 가서도 네, 이렇게 숙제를 내고 리포트를 내고 네, 작년에 이제 마지막 그 막내 정국을 끝으로 다 졸업을 해서 현재는 이제 BTS의 모교가 되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매일경제에 한 3년간 이 내교육 칼럼을 적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제 이런 주제들입니다. 지금 이제 내과학 시대에서 내활용 시대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오늘 특강도 조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두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호기심 있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나의 또 내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 내 자녀의 뇌를 어떤 식으로, 뭘 갖춰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지, 인공지능 자체는 아니시죠? 지금 인공지능 공부하시려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뇌 활용과 개발의 방향,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을 좀 계속해서 이런 잡지 편집장이나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오늘하고 좀 맞물린 건데 그 미래 인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10대, 20대 앞으로의 미래 세대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공정 경쟁할 세대. 특히나 이제 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그래서 가끔은 일본 청소년 대상 특강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중일 이런 식의 워크숍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국제내교협회 UN NGO 기관이 있습니다. 내교육 분야에. 거기에 한국의 사무국장을 같이 맡고 있어서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네, 구글 검색 시대가 저물까 하는 우려감조차 표하고 있는 이 챗 GPT, 생성형 AI, 혹은 과거 알파고와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앞에 챗 GPT가 도대체 뭐냐? 나도 쓸 수 있나? 나도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쓸 수 있을까?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쉽게 써볼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이런 데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대단한지 잠깐 앞에 언급은 살짝 드리는데 어려운 얘기는 많이 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2012년입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 아마 많이 요즘에 한 번, 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20세기까지 겨울 빙하기를 두 번을 거치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뭔가 이제 단초를 제공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신호탄을 얹은 게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 그래서 뭔가 이게 기존의 방식과 다른 건데 2012년에 사람하고 고양이를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유튜브가 구글 거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을 제외하면 모든 스마트폰 한 70%는 OS가 구글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정보를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구글이 2012년에 그 1000대 컴퓨터로 유튜브의 이미지 1000만 개를 가지고 답을 안 주고 컴퓨터 보고 알아서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해봐.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줬는데 그 당시로 1박 2일 동안 1박 2일이 걸려가지고 구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딱 보면 사람인지 고양이인지 아는데 컴퓨터는 2012년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게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네, 2년 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찍죠. 사진을 딱 찍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person riding a motorcycle on a trip road 뭔가 이런 것들을 타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구획을 정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픽셀을 엄청나게 이걸 다 자르고 색상을 체크하고 이런 형태를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해서 two dogs play in the grass 잔디밭을 뛰는 두 마리 이게 세 마리인데 약간 오류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년 후에 2014년도 그러니까 알파고가 있기 1년 전입니다. 이런 것까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 챗GPT는 기존하고 결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알파고가 2015년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바둑을 기반으로 그 이후에 이제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 거 또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런 특정 영역 분야에 들어갔지만 딱히 나하고 직접 관련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정 분야에서의 AI였습니다. 근데 챗 GPT는 달라요. 챗 GPT 이렇게 하면 되죠. 1월에 대해서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시를 써줘 하면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 알든 모르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답을 준다. 이거는 사실은 범용 인공지능의 서막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범용 인공지능. 네. 분야와 관련 없이 대화, 채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상의 환경으로 기술이 들어온 건데, 그래서 실제 제가 한번, 이게 실제 사이트입니다. 챗 GPT 사이트가 이제 실제 화면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뭐, 이렇게 실제 질문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일반 그 채팅하고 다른 게 뭐냐? 네, 기술적으로 다르다. 네, 일반적인 것은 특정 질문에 대해서 하는 건데, 네, 챗 GPT는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는데 범용 질문에 대해서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차이인데요.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직접 가입을 하고 하는 게 그래도 요금 절차가 있어서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일단 해봤어요. 네, 제가 구글 이메일로, 지메일로 가입을 해서 이게 접니다. 제 아이디인데, What is Brain Education? 제가 이제 내교육학과니까 내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보려고, 내교육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Brain Education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거에 대해서 디벨롭먼트, 뇌의 개발과 기능, 뇌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대한 방법,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 코그니티브 스킬, 인지 관련 기능, 어떤 분야? 기억,
집중, 뭐 문제 해결, 여러 가지 테크닉과 이런 훈련법들을 활용해서 코그니티브 스킬을 향상시키는, 이게 약간 좀 약간 제한적이죠. 네, 인지 관련 스킬을 향상시키는 거에 둔다. 이게 약간 서구적 관점입니다. 아직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다만 여기 보시면 네, 메디테이션, 명상, 마인드풀리스, 뭐 피지컬한 움직임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건 조금 이제 그나마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 에듀케이션은 광범위한 분야다. 학교와 이런 여러 가지 병원, 뭐 관련된 거의 대부분 분야. 그리고 이것은 멘탈 헬스와 웰빙의 전반적인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저는 한 7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요 정도면 사실 대단한 거죠. 요거 나오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 네, 이렇게까지 써보시면 제일 좋은데, 네, 이게 또 영어로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카톡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한번 뉴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국 기업인데요. 이 챗 GPT의 알고리즘하고 기본 소스가 공개가 되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업스테이지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추가하냐? 에스크업이라고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영문으로 에스크업이라고 치시면 딱 나옵니다. 그거를 채널 추가를 딱 하면 한 달에 100개씩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화면으로 나오냐? 네,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입이 아니라 뭐 채널 추가하면 돼요. 오늘의 주제, 너는 인간의 두뇌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8시 36분에 네, 하니까 바로 뭐 1분 아닙니다. 실제로 거의 한 3초에서 5초 안에 이렇게 딱 했어요. 지금 챗 GPT가 인간의 두뇌 능력과 어떻게 비교를 스스로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인간의 두뇌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 능력을 모방하고 활용해서 네, 인간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두뇌 능력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업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상황이나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감성적 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서로 장단점이 있다. 근데 자기도 나름 뛰어나다. 뭐 이런 거죠. 오늘의 더 주제를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 주목받는 인간의 고유 능력은 뭘까?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상당히 어느 정도 괜찮다. 네, 하나는 창의성이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두 번째, 판단력.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아직은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경험도 부족하니까 아직 이것은 인간의 역할이다. 마지막에 의사결정,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적 지능. 이것도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다. 맞습니다. 감성, 정서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성. 역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대체하기 어려운 거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정도가 속도가 상당히 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인공지능 분야는 각종 영역별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 이제 눈에 가장 쉽게 띄는 거죠. 그래서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특히 이제 인간 친화형 로봇이라고 하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로봇 회사의 주인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였는데요. 저 이후에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에 인수가 되었다가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네, 한국이 요즘에 잘 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AI 기술의 접목, 이 채용 시장인데 최근에 아마 집에 혹시 그 취업 준비를 하는 주변의 분들이 있으면 아마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요즘에 스펙 중심 평가가 상당히 막을 내리면서 역량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 경기도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웬만한 IT 기업들이 이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벌, 학점 이런 거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럼 인간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냐? 뇌과학, 생물학, 심리학, 인지과학 이런 뇌를 중심으로 하는 방대한 영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집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화상 켜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거나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동자의 떨림, 뭐 언어의 부정적 언어와 긍정적 언어의 사용 패턴,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 앞에서는 A라고 답을 했는데 뒤에서는 B라고 답을 한다. 또 음성의 떨림,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다 안면 인식, 이런 것들을 총 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AI 채용 솔루션, 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한지 벌써 2016년부터 한 6, 7년이 되었고요. 국내 300인 이상 기업 중에 약 700개, 뭐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뭐 현대차 이런 대기업 분에서도 일부의 채용을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초등학생 나이가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는 스펙으로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철저한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지금 상당수의 IT 기업들이. 왜냐? 특정 대학을 나와서 학점, 학벌 이것이 역량하고 이꼴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인공지능에게 지금 상당히 많이 넘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가 2018년도에 프랑스의 이 연구소와 공동으로 리서치를 한 겁니다. 의사결정 이런 것도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전 세계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OECD도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이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래 교육의 모델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2030 미래교육 혁신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인데요. 핵심은 두 개입니다. 능동적 학습과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뒤따라가겠죠. 종속되겠죠. 그래서 이 OECD가 이 보고서를 발표했던 그 배경은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건 인공지능의 가속화, 지구촌의 생태계 위협,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20세기 교육의 틀은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선진국 학습 기법이 바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많이 하죠. 옛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그 칠판에 선생님이 4, 50분
계속 수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고, 이렇게 뭐 네다섯 명씩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조사하고 어떤 사람 발표하고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이 한국도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 역량을 개발해 가고자 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지식 기반 학습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변화인 거지 인간의 내적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에는 아니죠. 일단 환경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네, 프로젝트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어떤 기관이, 기업이 선진국형 수업 모델을 갖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뭐 계속 이렇게 뭐 지식 전달하고 저기 뭐 칠판에 판서하고 뭐 외우게 하고 네, 이런 방식은 이전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유명한 대학이 이제 미네르바죠. 네, 지금 하버드 대학 경쟁률을 넘어섰다는 한국도 서울대학 합격생이 그 포기하고 일로 가서도 유명해졌죠. 네, 이 학교의 방식도 아주 심플합니다. 능동적 학습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7개 대륙을 돌면서 6개월씩 프로젝트를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네, 한국, 서울에 머물죠. 한국이 가장 핫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능동적 학습 역량이 있는 친구를 뽑는 거예요. 왜? 대학교니까. 네. 어떻게 능동적 학습 역량을 길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친구들을 뽑는 거니까요. 초기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머리는 엄청 좋고 학점도 좋고 모든 걸 한데 이 능동적 학습,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문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잘 답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거는 잘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나의 존재적 자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능력은 이런 거고, 내가 부족한 건 이런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어렵죠. 즉,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챗 GPT,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주는데, 핵심은 뭘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이겠죠. 그럼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네, 자신을 잘 알아야죠. 네, 자신을 모르면 일반적인 질문밖에 나오지 않죠. 앞으로 그런 인재는 인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한 4년 전부터 이런 다보스 포럼,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름을 만든 곳입니다. 세계의 어떤 경제, 세계 미래 흐름을 제시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유발 하라리, 이 사피엔스의 저자 같은 사람도 이미 2018년에 인간 역량의 혁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는 게 뭘까? 라고 제시를 했냐면,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서지능, 정신적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습니까? 네, how가 없어요. 석학들은 how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은 그렇게 되었는데, 자, 이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이게 원래 교육과 강사 출신이죠. 그래서 200년간 이어온 교육이 바뀌고 있다. 왜 200년일까요? 네, 산업혁명 이후로 이 퍼블릭 스쿨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은 200년입니다. 엄밀하게. 네,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과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배우고 습득하는 방식.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시작되었던 200년간 네, 공교육의 환경이 시작되었는데
더 이상 맞지 않다. 지덕체. 서구 교육 기반의 방식으로 왔던 이 공교육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냐? 강사 출신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오히려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기계와는 다른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 뭐지 이게? 가치. 아이가 어떤 가치를 갖는 거. 우리 앞에 서두의 오프닝에서 여기 그 비활여격 일지영재 그 초등학생 친구가 발표할 때 그런 가치와 신념,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길러졌을까? 네, 타고나는 것일까? 네, 길러질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좀 금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 컴퓨터의 역사를 쓴 빌 게이츠는 자기가 사실 컴퓨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 게이츠 가문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금지하겠다. 14세까지. 왜 14세일까요? 네,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 인간의 뇌가 가장 성인기 발달 과정 1차 셋업이 끝나는 네, 그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제 100%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금지했다고 합니다. 왜냐? 네, 이게 중요하니까. 네, 아날로그적 감성, 그리고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인식, 네, 스스로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을 키우게 하려면 외부적 정보가 네, 들어오는 스마트폰 스크린, 네, 이것은 제약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죠.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방향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가 부상을 할수록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은 활용해야 되고요. 그럼 그 활용을 하는 주체는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만의 고유 기제, 이걸 오늘은 자연지능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 이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된다. 어쩌면 여기 지금 여기 내교육 프로그램 저기 과정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스스로의 선택에 개인적으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입시 지옥에 국영수, 교과, 막 이런 것만 쫓을 때, 뭐 그런 학원도 보내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병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의미가 있죠? 뭐가 있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션 컨트롤. 네, 신체 움직임에 대한 조절. 신체 움직임, 여기 내교육 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오늘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체 움직임이 뭐가 인간의 고유 역량인가? 네, 이런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긍정 마인드. 네, 동일한 상황에서 네,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90%가 부정적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 내면의 그 무엇은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네, 부정을 선택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죠, 원래. 네, 상상. 우리 아이들 상상력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영감, 여러 가지 통찰, 창의성, 언어.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유별나다. 그리고 핵심인 자의식, self conscious. 네, 내가 나라고 알아차리는. 네,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독이 많은가? 왜 오늘 인공지능 앞에 챗GPT를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 뇌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이란 건 1950년대 인간의 마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델로 그것을 기반으로 네, 0과 1 디지털 세계가 출현한 겁니다. 디지털이 0과 1이죠. 온, 오프. 모든 디지털은 이 0과 1의 세계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반도체가 나중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IPS라고 하는데 이 기반이 어디서 왔냐? 인간의 마음,
네, 뇌에서 온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결국은 인간의 뇌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탐구, 그것에 대한 뇌에 대한 발전이 인공지능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겁니다. 즉, 인간의 마음의 과학이 뇌과학인 거죠. 그래서 5, 60년대에 인간의 뇌 정보 처리 방식을 모델로 해서 컴퓨터의 초창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가서 인지과학,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에 대한 과학, 학문, 그리고 융합기술, IT, 이 I가 인포메이션이죠. 정보기술. 그리고 발달한 게 인지공학. 과학이 발달하면 그 다음은 공학이죠. 네, 기술적인 거. 그리고 내과학이 90년대에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2000년대 들어서 점프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결국은 휴먼 브레인,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인간의 의식 탐구, 인간의 기억, 몰입, 메타인지, 이런 학습 기제, 정서와 신체, 인지의 관계, 이런 상관성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면서 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뇌를 알아야 네,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뇌 융합 시대, 네, 그리고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는 뇌입니다. 네, 그래서 뇌를 이해하고 뇌에 대한 활용 원리를 알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개발의 열쇠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뇌과학자만큼, 의사만큼 또 그런 지식을 탐구한다고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100%가 아니죠. 중요한 건 네, 활용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활용이다. 근데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 아이의 마음, 정서, 어떤 행동 변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뇌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뇌를 기반으로 뭔가 훈련하고 개발하고 뭔가에 접근하는 교육 방법, 네, 그런 교육기관, 또 그런 학교의 교육 모델,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미래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뭐, 방향에서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면,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조금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과거의 뇌를 하려면 치료였죠. 질환이었기 때문에 다 병원에서, 의학에서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요. 의대 밖으로 처음 나왔던 전 세계의 뇌 관련 학과가 바로 MIT 1986년 뇌인지과학과의 신설이었습니다. 한국은 20년이 훌쩍 지나서 2007년에 카이스트가 국내 최초로 의대가 아닌 곳에 뇌 관련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바이오 및 뇌공학과예요. 격차가 20년이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한국도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요. 왜 뇌가 선진국들이 이토록 뛰어들고 있냐? 마음의 총사령탑이니까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결과 중심, IQ가 얼마다, 시험 점수가 얼마다, 이렇고, 어떤 친구는 잘 가고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어떤 친구는 정서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친구는 카이스트 가서도 자살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피상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이제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겠다 해서 대학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한 거죠. 2007년에 카이스트 바이오 내공학과 얘기 드렸고요. 8년 후에 2015년에 이화여대가 이제 뇌인지과학과를 신설합니다. 이거는 공학계열, 융합계열로는 이화여대가 네, 학부로는 처음. 2020년 20세기의 그 마음 행동 변화는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이 이제 뇌과학과 합쳐져서 심리뇌과학과. 2022년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가 드디어 뇌인지과학과를. 이거는 뭐 하는 학과냐?
인간 뇌에 대한 본질적 탐구. 그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초대 학과장으로 네, 했습니다. 이런 것들, 네, 흐름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대는 이제 원격 대학으로서는 이건 다 공학이에요. 그리고 융합학문, 심리하고의 융합, 뭐 이런 거, 인지심리, 인지과학. 네, 그런데 여기는 활용 개발 분야에서는 네, 글로벌 사이버대 내교육 전공이 2010년에 최초였습니다. 최초로 내교육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이 생긴 거죠. 여하튼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탑 클래스 대학들이 이런 뇌 관련 학과들을 신설해 왔다는 걸 네,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선진국 일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다. 분야별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임용고원 있죠? 그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로 나가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2010년이 늦어서 2014년에 서울교육청이 처음으로 중등 신임교원, 중고등학교 임용고시를 합격한 교원들이 한 일주일 정도 저기 방배동인가요? 서울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원 연수를 받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뇌 관련 연수가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이게 왜 들어갔냐? 뇌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니까요. 이제 중학생, 중등입니다. 중학생을 이해하려면 중학생의 뇌를 이해해야 된다. 중학생의 뇌가 무슨 뇌죠? 네, 외계인의 뇌 아닙니까? 네, 성인기 발달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공사를 하는. 그래서 에일리언 브레인을 이해하자.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했는데 여기가 보면 접니다. 여기 한국내과연구원이 있을 때 이제 연수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연수 원장님께서 이런 연수를 시작하는 건 연수원 개설 이래 처음이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터닝 포인트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본격화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뇌연구 마스터 플랜도 수립이 되어서요. 이런 걸 한 겁니다.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게 98년에 세워졌고요. 여기 다 뇌과학, 의학, 공학 이런 거였죠. 1차가 98년, 2차가 2008년, 10년 주기입니다. 근데 2차 때는 뭐가 들어갔냐면 인지가 들어가요. 네, 기존에는 과학, 의학, 공학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융합이 들어가죠. 2018년, 이거 앞으로 2027년까지인데요. 슬로건을 보십시오.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 이제 중요한 건 과학과 의학에서의 접근만이 아니라 실제적 생활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 활용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뭐 트라우마, 뭐 정서에 대한 기제들, 또 뭐 중장년들은 치매 예방에 대한 관리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나 의학자로서 뇌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까? 그 인식 전환이 가장 핵심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 뉴로 카운슬링. 뉴로 카운슬링이란 건 뭐냐면요. 카운셀링 있죠? 누군가를 상담하고 코칭하고 하는 카운슬링 분야하고 뉴로, 신경과학하고 결합이 된 게 뉴로 카운슬링입니다. 지금 여기 오는 주최기관인 BR 내교육이 학부모님들 오시고 아니면 아이들 오면은 뇌파도 찍고 그런 거를 생체 신호 검사도 하고 코칭하고 이런 상담을 하죠. 이 분야가 뉴로 카운슬링 분야입니다. 네, 이거는 미국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좀 앞서서 해가고 있는 거죠. 뉴로테라피 이런 것도 이제 치료 개념으로도 이런 분야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BR내 교육처럼 더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과거에 20세기 때 바라봤던 네,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음과 행동 변화를 얘기하는데 메타인지, 몰입, 이런 거.
그 굉장히 허상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란 말이죠. 네, 몸과 마음을 떼놓아 놓고 뭔가 지식으로 인지적인 기반 학습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대한 21세기 내과학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중요하다.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뇌파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이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학습적으로 이게 아마 비할리 기억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거 검사들 이런 게 더 범용화가 돼야 되죠. 왜냐면 이제 선도하고 계시는 영역 분야니까 더 확산이 돼야 된다. 이제는 IQ 검사를 집단 검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으신 초등학교에 자녀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IQ 검사를 한다. 네, 교육청에 신고하셔야겠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라 그런 집단 IQ 검사를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다. 네, 왜냐? 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하는 뭐 웩슬러 검사나 이런 건 괜찮죠. 근데 비교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 나온 서비스 하나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면요. 이 뉴로 게이저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대열 교수라고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뇌석학입니다. 이 형제가 창업을 했는데 여기 MRI 병원에 가면 찍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서울 신사동에 있는 MRI 센터입니다. 아이들이 찍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놨어요. 여기에서 10세, 15세 아이들이 가서 40분 정도 MRI를 찍으면 그것을 AI와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167개 항목에 무려 2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서울에 강남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소식을 조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는 이런 서비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뇌 분석이죠. 이제 인간의 뇌를 분석하고 진단하겠다. 이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네, 이제는 과거의 어떤 심리검사, IQ검사, 문답식 검사로는 아이의 정확한 것들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220페이지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브레인의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한 잡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신 분들은 지난호 96호에 인터뷰가 실려 있고 여기 사이트 오시면 기사가 무료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67개인데요. 이 바스라고 하는 브레인 분석 서비스 다양한 과거 능력에 대한 71개 항목 그 다음에 뇌발달 상태 즉 뇌나이가 53개 그리고 여기 브레인 뇌 위험성 여기 보면 이제 자살 충동성 ADHD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리스크라고 위험도라고 표현한 건 이제 의료법 위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보고서 하나를 보면 부모와 아이가 자기를 총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아직은 내면에 대한 것까지는 없지만 상당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자 이런 시장이 커지면 어디가 결국은 주목을 받겠습니까? 뇌에 대한 분석 진단이 커지면 뇌 훈련이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영렬 대표도 제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이제 뇌교육 대학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생태계 이런 두뇌에 대한 생태계를 좀 잘 만들어 가자 같이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눴는데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방향에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고유 역량의 개발 좀 들어가 볼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 지덕체인가? 체덕체인가? 이제 이런 건 아셔야겠죠. 지덕체로 대한민국이 70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학문은 체덕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영상 한 편을 잠깐 볼게요. 네, 보신 대로 역전 결승골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주장 손흥민 선수의 폭풍 질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70m 넘게 경기장을 가로질렀고 딱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석점을 월드컵의 만들어냈습니다. 감동. 눈물 많은 손흥민은 이번에도 울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간으로. 후반 45분도 다 지나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진 급박한 상황. 캡틴 손흥민이 선수들을 강하게 독려하더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그라운드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손에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손흥민이 투혼의 질주를 이어갑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무려 70m를 넘게 단독 돌파한 손흥민은 빽빽한 상대 수비수 틈바구니 속 단 하나밖에 없는 패스길을 찾았습니다. 손흥민 주위로 단숨에 포르투갈 수비 6명이 에워쌌지만 월드클래스답게 너무나도 침착하게 상대의 다리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모두가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하던 순간 손흥민은 다리가 풀린 듯 이내 그라운드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마스크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손흥민의 저 영상을 보면 저는 이제 내교육학과 교수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메타인지, 몰입, 자기 주도성, 주체성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 네. 메타인지 자기 주도성은 지식 기반 학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덕체가 아닌 채덕지 기반의 내재화된 손흥민 선수가 저 시간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지식 기반, 인지 기반으로 뭔가 사건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가랑이 사이로 넣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뇌는 그런 이미 만들어진 신경망의 패턴이 있는 거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은 지식 기반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 메타인지입니다. 메타가 어떤 뜻이죠? 상위라는 뜻이에요. 복합적인 요소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사실 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는 어떤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네, 책임감을 넘어서 어떠한 사명감, 소명의식, 네, 주장으로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풀로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의 방향성이 있죠. 그것이 결국은 좀 눈물을 터뜨리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사람은 뭘로 바뀌는 걸까? 어떻게 저런 역량이 축적되는 걸까?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12월에 여기에 이제 연수를 한번 초청을 갔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장단들이 소속된 한국중등교장협의회였는데요. 여기 한 1000명 교장이 모였습니다. 주제를 뭘로 했냐? 이거였습니다. 지덕체, 채덕지, 인간 뇌의 특별함.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여쭙죠. 지덕체입니까? 채덕지입니까? 지덕체로 배웠는데, 지덕체라고 하고 있긴 한데, 느낌상 채덕지라고 이제는 아시더라고요. 네, 초등학교에 학생 스포츠 클럽들이 생기고, 뭔가 체육 이런 거 아니다, 이제. 어떤 신체적 상태, 신체적인 조절이 뭔가 정서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더라. 인지 기능의 지속성과도 맞물려 있더라. 중학교 가면 1년 동안 시험 성적 평가하지 않는 네, 자유학년제를 하죠. 뭔가를 위해서 단일화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아쉬운 건 외계인의 내 시절에 한다는 건데요. 서구처럼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입시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가면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하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뭔가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채덕지야. 지덕체가 아니었어. 지덕체라는 걸로 자란 친구들도 있으나 10%를 위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은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다. 네, 그리고 그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연합 가입된 아주 거대 단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작년에 그 전체 전국 연수를 했는데 이제 또 초청이 돼서 요즘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디든. 그래서 이제 뇌교육 특강을 했는데 왼쪽에 보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입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먼저 생겼나요? 뇌가 먼저 생겼나요? 그러면 뇌가 없는 동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먼저인가요? 몸이 먼저인가요? 네, 감정이 없는 동물 있습니까? 네, 있죠. 네, 몸이 먼저죠. 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두뇌를 개발하는 시작은 몸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지금 몸 상태 안 좋으시면, 네, 막 무겁죠, 머리가. 네, 누가 툭툭 치면 막 짜증도 쉽게 나고, 뭐 저기 지하철 탔는데 막 부대끼면 괜히 짜증나고, 즉 움직임의 균형이 깨어지면 모션, 이 모션, 네, 모션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출렁거림이 일어납니다. 왜냐? 진화적으로 움직임이 먼저고 감정이 그 다음에 생긴 기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몸이 먼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IQ를 얘기하는 시대는 아니다. 지금 아마 내교육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린 다중지능,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1983년도에 가드너 교수가 당시에서는 지능은 단일화되어 있다라고 했던 아주 팽배했던 시절에서 IQ 하나로 줄을 세우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반기를 들고 7개의 지능, 아이들의 마음 능력은 이렇게 다양해.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일부야. 이거는 이제 핵심이긴 하나 전체를 담보하진 못한다. 그래서 음악, 공간, 신체, 대인, 자성지능 10년 후에 자연지능을 내놓습니다. 왜 내놨을까요? 네,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서 자연이 멀어져 가는, 요즘에 교육청 가니까 그 공중부양족, 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린이 유치원 집에 다니는 그 유아 세대들이 흙을 밟지 않는다. 위험한 세대의 출현이죠. 그리고 9번째 실존지능. 이 8개는 지능입니다. 실존지능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저런 나의 특별한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게 할 거냐. 이거를 초기에는 영성지능이라고 불렀어요. 네, 영성이라는 건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지?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한 성찰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자성지능 있지 않습니까? 자성지능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개인 차원의 능력이죠. 실존은 개인이 아니라 확장된 나, 요 차이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다중지능이 주는 의미는 심플합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각 마음 능력을 갖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는 그 내 아이만이 갖고 있을 그 마음 능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핵심이 뭐라고요? 인지나 학습이 아니라 마음 능력입니다. 그럼 마음의 능력을 알아차리게 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감각을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대한 능력을 알아차리는 그 감각을 깨우는 게 핵심인데, 감각이 닫혀가는 사회. 네, 몸이 아파야 병원을 가고, 나의 정서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의 집중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무뎌져 있는 인공시대는 더 무뎌지겠죠. 그러면 종속된다.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뭐 존 레이티 교수 같은 거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제는 뇌교육의 이런
원리 체계를 조금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동식물의 구분은 핵심은 뭘까요? 네, 동물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죠. 애니멀의 애니멀과 라틴어로 움직이다는 뜻이다. 즉 개체가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식물, 움직이면 동물.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도 엄청난 움직임의 진화가 있는 동물이다. 네, 요 차이다. 네, 요 차이를 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다 동물입니다. 네, 이것도 동물인가요? 동물입니다. 움직이니까. 멍게도 동물인가요? 동물입니다. 멍게도 움직이니까. 그런데 멍게는 특이해요. 여기 보시는 이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는 뇌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 이게 막 떠다닐 때는 뇌가 있습니다. 바위에 딱 붙으면 뇌를 없애버립니다. 스스로. 없애버리는 이유는 뭐 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뇌는 왜 생긴 거야? 여기는 뇌는 없는데. 여기도 뇌가 없어졌고. 여기서 뇌가 있네? 아, 움직임이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구나. 움직임에서 시작하는구나. 움직임의 진화. 그러다가 양서류. 네, 여기는 기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근데 파충류 단계부터 감정이 생깁니다. 이모션. 감정이 출현하는구나. 여기 포유류는 감정을 기본적으로 좀 주고받는구나. 공감. 근데 여기까지 또 뭐가 없습니까? 제대로 된 언어가 없다. 제대로 된 자의식이 없다. 이 다음이 인간이죠. 인간에게는 언어 중추가 유별나게 발달하고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 앞에 거울 비추면 겨울에 비친 나를 모르죠. 신생아들 거울 갖다 주면 거울에 비친 나를 못 알아차리죠. 네, 인간도 시간이 지나야 자의식이 발달한다. 그래서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 발달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인간의 두뇌 발달 특성에 기반한 채덕지 교육 모델로 바뀌어졌어야 됩니다. 늦었죠. 지금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태어나서 움직임을 엄청 발달시키고, 그 다음 정서를 발달시키고, 이모션, 그 다음에 인지학습을 발달시키는 이 과정에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앞에 게 충만해져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2층, 그 다음 3층. 그런데 이게 6세까지가 되면 90% 뇌 사이즈가 커진다. 태어날 때 300~400g 정도예요. 6세가 되면 약 1kg, 아이의 뇌무게가 1kg가 커집니다. 단계가 잘 쌓여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는데, 정서도 잘 교류 안 하고,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대가족이 아니죠. 네, 디지털 문명이 커졌죠. 네, 또 맞벌이 많이 하시죠. 아이가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작아지니까 정서는 위축되겠죠. 충분히 뛰어놀지 못하니까 신체 발달 위축되겠죠. 이거는 커지겠죠. 그래서 불균형한 상태 6세가 나옵니다. 대부분.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발달이 20세까지 가는 건데요. 결국은 이게 초등학교 6년까지 가면 성인 뇌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춘기 때 이 전전두엽 공사를 하는 외계인의 뇌 시기가 되는 건데, 이런 발달은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어떤 100층을 올릴까는 거죠. 모든 아이들은 예를 들면 100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건물의 형태와 기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5에서 18년이나 걸리죠. 네, 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100층입니까? 네, 건물은 밖에서 볼 때는 번듯하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소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뇌라면, 그리고 100층마다 기능이 다 다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층들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쓰여서 이런 게 막 돼야 되는데, 네, 시키는 것만 계속 하다가 하면 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조율하고 이런 태스크에 임하고 이런 기능이 없어지겠죠. 메타인지는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자기주소는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어떤 100층을 올릴 겁니까? 네.
이게 차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세팅된 1차 뇌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성과이자 특징이죠. 인간 뇌의 특별함.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런 신경망입니다. 보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더라. 신체 관리, 능력. 두 번째, 몸, 마음의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가 궁극적으로 자기 조절력의 강화. 순서가 체, 덕, 지. 즉, 인간 두뇌 발달 원리에 기반한 교육 모델. 뇌교육의 모델이죠. 뇌교육은 뇌 플러스 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잠재성을 높이고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뇌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 겁니다. 그 철학 원리 방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한 거죠. 세계에서 최초로. 수많은 자기계발, 영역별 학문 체계가 있었지만 인간의 두뇌 발달의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가는 학문적 체계화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뇌 기반 교육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뇌과학 플러스 교육이었지 뇌 본질적인 걸 놓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신체적 움직임, 정서에 대한 조절, 그리고 자기 조절력의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맞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잠깐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그럼 서구는 왜 채덕지가 아닌 지덕체로 했을까? 이게 제가 이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건데요. 잠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먼저예요. 마음은 고귀하고 몸은 조금 뒤처져 있고 오늘날 이 서양 근대 철학의 기조고 그게 오늘 서양의 교육의 지덕체 교육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날 인류과학이 밝혀낸 사실상의 정의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마음의 변화가 오히려 몸의 변화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20세기 과학에서 다 밝혀진 정점의 그 사실은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고 우리 전통의 인식,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민족의 전통 생활 양식이 오늘날 뇌교육의 이 원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과학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하는 뇌과학 시대가 와서야 비로소 몸, 마음의 상호작용이 중시가 되고 신체, 정서, 인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게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라의 화랑들 떠올리면 아실 수 있죠. 호연지기를 기르고 문물을 함께 양성했던 국가인재 전통 교육 방식. 우리 선조들의 사실 방식이었고 동양의 기본 기조였는데 이것이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다. 왜냐? 더 쉘로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류 첫 스크린 세대. 요즘 집집마다 이런 아이들 많죠? 네, 위험합니다. 인류 첫 세대. 어떤 아이들의 뇌가 될까? 이것만 있습니까? 갈수록 심화되면 정보의 종속성은 커질 테고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뇌는 팝콘이 튀겨지듯이 이런 디지털 기기에 반응하는 결국 인간 고유 역량은 다운될 거다. 약간은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이라면 정보에 종속된 그룹은 커지고 정보를 활용하는 비중은 낮아질 거다. 그 활용 그룹이 리더가 되겠죠. 네, 위험한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의사결정의 독자성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높아지셨습니까? 낮아지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선택하는 지금의 나의 주문이 홈쇼핑의 주문이 내가 주문한 겁니까? 나의 뇌 속에 들어온 미디어의 정보가
나의 뇌로 하여금 주문을 하게 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네,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 마지막에 이제 핵심인데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런 중독 사회. 중독의 핵심은 정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나가 있느냐, 나가 없느냐. 내가 없으면 이런 게임, 예를 들면 뇌 주인의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네, 그냥 하는 거죠. Just do it. 그냥 한다는 얘기는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비슷한 환경 조건이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씩 보통 많이 하시죠? 그때 나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독으로 하는 건데 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느덧 습관화가 돼서 나가 있으면 집중하고 나가 없으면 집착하죠. 인간의 두뇌 변화는 크게 두 개입니다. 반복된 입력이 뇌를 바꾸는 거고요. 임팩트가 큰 입력이 뇌에 변화를 주는 건데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은 반복된 입력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된 패턴이 뇌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집중을 반복하면 몰입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 프로게이머의 뇌가 좋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는 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집착이 되죠. 집착이 반복되면 중독으로 빠지겠죠. 내가 없으니까 네, 패턴이 위험하게 된다. 네, 결국은 네, 이게 도돌이표, 네, 악순환을 반복하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나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더 들어가서 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발견하고 키우게끔 하는 게 앞으로 미래 인재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하도 이제 그 정서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맨발 학교, 이게 우리나라 1호 맨발 걷기 프로젝트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이렇게 맨발을 걸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주민들 초청해서 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인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학교의 학교 평록도 거의 낮아지고 아이들 정서도 풍성해지고 즉 자연지능을 기르는 거죠. 네, 이런 기본적인 여기 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에 뇌파도 찍어보고요. 아이들의 뇌파 상태가 좋아요. 요즘에 초등학생 찍으면 이 스파크가 많이 뛰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뛰지도 않고 여기 굉장히 정서 기제를 높이는 신체 그 자극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나의 가치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훈련이 되는 체계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아주 유명한 일화죠. 네, 이 손자를 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가 항상 싸운다. 네, 아이야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으니? 라고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추장이. 아이가 뭐 선한 늑대가 좋으니까 선한 늑대가 이길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할아버지 추장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네, 너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네, 뇌는 선악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들어오는 정보대로 처리합니다. 가상, 진짜, 현실 구분도 못해요. 네, 눈 뜨고 상상하는 거, 눈앞에서 직접 보는 거, 뇌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그래서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여기에서 네, 요거 잠깐 마무리. 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뇌를 떠올리면 쭈글쭈글한 두개골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뇌를 생물학적 기관으로 교육을 받아와서 그래요. 실제 뇌교육을 어릴 적부터 좀 훈련을 받고 하는 친구들한테 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런 쭈글쭈글한 뇌를 떠올리지 않고 자기의 상태를 얘기해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오늘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가 충만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집중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그 물음을 답을 해보는 것부터가 저는 삶의 적지 않은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이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뇌교육의 시작은 뇌를 생물학적 대상이 아닌 활용과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몸과 대화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래서 우리 뇌교육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 뭐 푸시업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자극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어려우시죠? 내 마음 나도 모르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채덕지 개념이 에서 바라보면 몸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그럼 그 다음 감정을 느끼고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의 대화가 두뇌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뇌교육 하는데 계속 신체적인 뭘 해. 이게 최신의 학문 체계입니다. 변화된. 요즘에 심리학에서도 트라우마 환자들 치료할 때 가장 핫한 치료법이 뭔가요? 네, 신체 기반 치료예요. 네, 소매틱 센스, 소매틱 메서드. 이렇게 다 왔습니다. 결국은 돌아서 왔습니다. 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뇌교육의 체계는 이런 채덕지 기반,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게끔 하는 그 뇌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원리,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의 영역에서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뇌운영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BR 뇌교육도 뇌교육의 대표 기관이니까 이 보스 5단계를 기반으로 훈련 체계가 이제 맞춰져 있다고 봐야죠. 여기에 첫 단계를 보십시오. 뭐 단계별로 하는 거는 오늘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첫 단계와 끝 단계를 보면 마지막 목표는 브레인 마스터링, 나의 뇌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인이 되려고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 감각을 깨우느라는 거죠. 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나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나의 뇌 주인 상태를 잘 모르니까.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집중이 안 돼도 집중이 안 되는 걸 모르고, 균형이 깨어졌는데 균형이 깨어지지 않은 걸 모르고. 그래서 브레인 센서타이징, 감각을 깨우는 그 훈련을 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어떤 감각을 깨우겠습니까? 육체적 감각을 깨우고요. 에너지 감각을 깨우고, 이런 정보 감각을 깨우고, 그런 감각을 깨우는 훈련부터 1단계부터 쫙 시작한다. 네, 거기서 이제 뇌교육의 영역별. 그래서 이 정서와 느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특히 느낌. 이게 이제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안토니오 박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알아차린다. 느낌이 있다. 저 사람 어떤 느낌이 있어. 나의 느낌이 어때? 뭐 배가 더부룩해. 나의 집중 상태, 뇌가 어떤 상태야. 이런 걸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은 네, 이 뇌 안쪽에, 몸의 안쪽에는 우리가 모르는데요. 이런 변화가 막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알아차리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필링이라, 느낌이라는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입니다. 아래쪽 동물은 갖고 있지 않다. 네, 인간의 진화된 고등의식 기제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런 감각을 확장하는 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깨우고 뇌가 바뀌는. 학교에도 이제 교사 연수, 뇌교육 연수가 많으니까 전국에 한 19개 뇌교육 교과 연구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현직 교사분들이 운영하는 뇌교육 교과 연구회에서 연수를 받은 교사분들이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수업 시작 전에 한 5분씩, 10분씩. 그리고 조금 더 훈련이 되면 이런 명상도 하고 자기 몸을 관찰하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인지 정서 조절력 높이는.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깊은 그 훈련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런 뇌교육 프로그램이 한 학기 1년 정도 수업에 적용하면 네, 그 학급에 좋죠. 여러 가지로.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 핵심은 미래 교육은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겁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결국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인식과 가치 인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 체계로. 네, 그렇게 해야 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하죠. 이제 정리가 되면 인간의 역량 개발로서의 뇌교육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뇌 시대인데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뇌인데 뇌교육이란 건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 속에서 신체적 자신감, 채덕지, 감정 조절 향상, 그리고 의식의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전문 지식, 체계적인 훈련법을 습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학문 체계가 있고 한국은 뇌과학은 늦었지만 이런 뇌활용 분야에서는 뇌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다. 학석, 박사, 학위 체계를 처음 구축했고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가 교육부가 처음 공인화를 2009년에 한 나라. 그래서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 교육의 선도적인 체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적 역량만 바라볼 시대가 아니고요. 외적 역량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이 앞으로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인공지능 시대니까요. 인간의 내적 역량, confidence, 자신감, 열정, 지혜, 긍정심리, 이런 사고 판단, 용기, 네, 내적 용기죠. 네, 오늘 요것으로 네, 인공지능 시대에 가져갈 좀 부분을 했습니다.